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자료 입력을 마쳤는데요. 급여자료 입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당 공제 등록 부분입니다. 시험에서도 수당 공제 등록 부분을 여러분이 원활히 하게 되면 나머지는 어려울 것이 없어요. 급여자료 입력에서는 수당 공제 등록이 핵심이 된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 441페이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해라. 네. 여러분들이 오늘 보는 시험에서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가 한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직원 한 명이거든요. 직원 한 명의 급여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다 입력해보면 알아요. 아니, 입력해보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것은 급여자료를 입력하면 조회하면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문제에서는 급여자료 한 사람 거 입력하고 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조회해가지고 답을 쓰면 돼요. 네, 문제 간단하죠? 급여자료 한 명 입력하는 문제 나올 겁니다. 그거 입력해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사항을 조회해가지고 거기다 답을 쓰셔라. 자,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나 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납부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든 안 하든 신고는 해야 된다 이겁니다. 관계없이 원천징수 월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월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네. 그래서 만약에 원천징수를 6월 달에 했다. 그러면 7월 10일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을 신고해라 이거예요. 그것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입니다. 자, 그러면 수행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분 급여를 가지고 문제를 냈네요. 8월분 급여자료 및 중도정산 자료를 이용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어디 있느냐? 자, 인사급여 메뉴에 가시면은요, 여기 있습니다. 근로소득관리 맨 밑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클릭합니다. 자, 8월 거를 작성할 때는 귀속기간을 8월로 입력합니다. 8 엔터, 뒤에도 8. 자, 지급기간은 8월 급여를 8월에 지급했으면 똑같아요. 그런데 8월 급여를 만약에 9월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를 9월로 입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으니까 지급기간도 월을 전부 8월로 입력합니다. 자, 정기신고 엔터 하시면 이와 같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에서는요, 여기 나온 숫자를 그 양식을 다 그려놨어요. 답안지에다 그대로 쓰면 돼요. 이게 여기 조회된 대로 그대로 쓰셔라. 이렇게 복잡하게도 안 하고 한 사람 거니까 한 뭐 입력할 게 쓸 게 한 서너 개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이거 보시고 요 밑에 것까지 다 보시고 그대로 칸 채우기 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시험 보실 땐. 자, 우리 8월 급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했군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4명의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총급여가 1,415만원이고 소득세가 19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중도퇴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1월부터 8월까지 급여가 모두 2,960만원이었는데 중도퇴사자 정산을 해보았더니 이게 왜 빠져있죠?
자,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해보았더니 소득세가 마이너스 51만 5,24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감안하면은 우리 회사는 환급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2만 1,540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당월 발생한 환급세 32만 1,540원이죠. 그 다음에 조정대상 환급세 없고 그대로 왔죠. 차월 2월 환급세 올해 여기 환급을 받겠다라고 하면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달에는 지금 중도 퇴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환급액이 발생하겠습니다만은 9월에는 다시 또 납부해야 될 세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급 받았다가 또 내고 이렇게 서로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그냥 놔둬요. 4월, 2월 환급세액으로 놔두었다가 9월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할 때 이 납부할 세액에서 4월, 2월 환급세액이 차감이 됩니다. 그 오버한 것만 내면 돼요. 9월달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급 신청액 요거 입력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제 금년 이번 달로 해서 회사를 정리할 거다. 그러면 환급 받아야죠. 다음 달에 원천징수 할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 밑에 부분 잘 보시고 기입하시고 여기 있는 내용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을 입력을 하면 급여자료 입력한 것이 그대로 넘어와서 작성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것은 법인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러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겠죠. 그런 내용이 모두 해당되는 월에 그런 원천징수가 있었으면 여기에 포함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뭐가 있을까?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우리 회사에서 8월 달에 외부에서 굉장히 덕망이 높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교양 강의를 시켰어요. 교양 강의. 뭐 여름철 직장인의 건강관리 뭐 이런 주제로 해서 저명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강의를 시켰습니다. 그 사람은 강의가 직업이 아닌 사람. 지금 현직에서 물러나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 강의료를 우리가 50만원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5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 하고 줍니다. 기타소득에 맞도록. 그래서 기타소득에 이 원천징수는 50만원을 주게 되면요. 여러분 강연료의 필요경비 얼마 인정하죠? 강연료는 60% 인정하죠. 네. 그러면 50만원의 60%를 비용으로 인정하니까 기타 소득 금액은 40%만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20만원에 대해서 과세하죠? 여러분 원천징수 세율이 몇 프로예요? 기타 소득 20%죠? 20만원에 20% 하면은 4만원이죠. 그래서 그 강사님한테 4만원 공제하고 46만원을 송금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 4만원의 원천징수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여기 기타 소득에 여기 나타난다 이겁니다. 네. 총 지급액의 소득세 4만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총 지급액 50만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가 언제나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회사 내에서 다른 원천징수가 있을 때는 그것도 여기 같이 신고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외부 강사를 썼다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닫아서 저장 단추가 있네요.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그 TAT급 실기 시험에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한 문제 나오는 편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실기 시험에서 사원 등록 나온다고 그랬죠? 급여 자료 입력 아니면 수당 등록 나올 거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급여 자료 입력했으면 이것도 작성하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연말정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팁을 한번 읽어볼까요? 총지급액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2호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 알아서 제외해가지고 요 총급여액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총지급액에 들어가 있는데 총지급액에 비과세도 원래 포함됩니다. 총지급액이니까. 그런데 비과세이면서 여기 수당 등록할 때 한번 그거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제외해야 된다. 이게 뭐가 제외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제외돼요. 비과세 중에서. 그러니까 비과세라고 해서 여기서 다 제외되지는 또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1항과 그 1항 2호에 있는 2호 3에 있는 내용만 제외를 해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급여자료 입력에 가셔가지고 여기 월을 선택하지 마시고 수당 공제 등록으로 한번 가보세요. 월을 그냥 이렇게만 선택 말고 월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 공제 등록 갈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수당에서 말이죠. 여기 비과세 감면 설정이라는 탭으로 가보시죠. 비과세 감면 설정. 지급명세. 이 지급명세가 지금 그 서식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제출은 전부 포함되는 거고 총급여액, 총지급액에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총지급액에서 빠져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총지급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미제출되어 있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 산전육아 여기에 대한 비과세 중에서 요 세 개만 거기서 빠집니다. 연장근로는 거기에 들어가요. 연장근로는. 그래서 이 총지급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급여대장하고 왜 안 맞지? 이제 이런 고민이 있으면 비과세 감면 설정의 지급명세에서 세법에 의해서 거기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게 3개가 있는데 식대, 자가운전, 그 다음에 육아, 산전휴가 지급액이 있으면 총 지급액에서 빠지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중도퇴사자. 중도퇴사자 자료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 상단부에 있는 중도를 클릭하여 중도퇴사자를 불러와서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정산 내역이 반영이 된다. 우리는 여기 반영이 됐었습니다. 중도퇴사자 반영이 됐었죠.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중도에 가가지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일용직 사원에 대한 급여자료 입력과 사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사원.
자, 1급, 시급제 등 일용직 사원에 대한 급여를 입력하여 세액을 산출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오늘 보는 시험은 여기 전산에 입력하는 건 문제로 안 됐고요. 아재 보여주는 대로 양식에다가 빈칸 채우시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겨서. 자, 일용직 사원의 사원 등록을 같이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사원의 급여 자료 입력도 같이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일용직 급여에 매일 지급받는 사람과 기간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에 이 1000단위 미만에 대한 계산 방법이 달라요. 매일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은 소득세를 계산해 가지고 1000원 미만이 나오면 소액 부징수에 의해서 999원 이렇게 나오면 1000원까지죠. 1000원 미만이니까 999원이죠. 그 이하는 세금이 나와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간 단위로 지급하는 일용직 급여라는 것은 뭐냐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 이렇게 10일치 한꺼번에 주는 또는 5일치를 한꺼번에 주는 이런 지급 방식은 기간 단위 지급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1000원 미만의 소득세도 산출되는 대로 납부합니다. 네,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일용직 근로자의 소액 부징수는 매일 지급받는 일용직에게만 적용이 된다. 자, 수행 내용 같이 해보겠습니다. 생산부 일용직사원 신민경에게 1급 20만원을 12월분 근무 일수에 대하여 12월 15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왜 지금까지 급여라고 하다가 갑자기 임금이라고 하느냐? 일용직 근로자는 임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급여하고 좀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급여에 포함하면 일반직 근로자의 코드하고 똑같아져 가지고 구분해서 봐야 될 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그러면 임금 개정 과목은 이건 일용직이다. 이렇게 바로 구분이 되겠죠. 자,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에 등록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을 수행해라. 자, 그러니까 12월 급여가 되겠네요. 한꺼번에 일정 단위로 지급하죠. 12월 5일날 모아서 지급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4번 주민번호, 입사일, 근무기간 15일간입니다. 12월 1일부터 15일. 사회보험 중에 고용보험은 원천징수해라.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사원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용직은요, 근로소득 인사급여에 근로소득에 가셔가지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일용직 사원 등록과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두 개가 똑같은 메뉴예요. 자, 사원 등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용직 사원 등록 들어가 보시면 탭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사원 등록할 때는 일용직 사원 등록 탭에서 급여자료 입력할 때는 그 옆으로 가서 할 거예요. 자, 뭐가 팝업이 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개정 안내,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 변경 및 적용 기간 안내, 19년 7월. 뭐 이번에 뜬 게 아니네요. 다음부터 이 창 띄우지 않음 체크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사원 등록하겠습니다. 코드 7001 사원명 신민경 내국인 0번 주민번호 850327 2000009라 입사연월일 12월 1일입니다. 2021 12월 01일 퇴사는 그냥 지나가야 되겠죠. 주소 없네요. 주소 생략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화번호 이런 거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이메일도 주어지지 않았고, 은행 계좌도 안 알려줬고, 부서도 없고, 예, 국적은 한국, 거주국은 거주자, 퇴직금 적용, 부, 단기 예술인 부. 자, 밑에 이제 급여사항 등록이 있습니다. 사원 등록 밑에 있는 급여사항 등록. 예. 정상급여. 예, 정상급여에다가 하루에 얼마 받는지를 거기다 넣어야 되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44페이지에 하루에 얼마죠? 아, 여기 20만원이네요. 20만원. 자, 1급직, 시급직은 시간당 급여를 넣는 거고 1급직이죠. 하루에 20만원이니까. 연장급여는 주어진 게 없으니까 엔터로 지나가시고요. 국민연금 일당 그대로 두시고, 건강보험료 1당이고, 요양보험료 9, 고용보험료 아까 고용보험료는 여로 하라고 그랬어요.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징수를 한다. 고용보험료 여로 하시고,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이런 것은 국민연금 이건 0으로 했습니다. 계산이 안 될 거예요. 일용직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이런 거 가입 안 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을 해요. 계정과목의 설정, 임금, 임금인데 600번대 임금이 여기서 한번 임금을 검색해 볼까요? 임금에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가 있는데, 이 김민경 씨는 생산부의 일용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원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500번대를 써야 됩니다. 500번대 임금 쓰시고, 산재보험 적용 여부 여 하시고, 산재보험에 회사에서 가입해 줘야 돼요. 사용 여부 여. 네,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위에 내용 이어서 밑에다가 일당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계정과목 코드라든가 이것을 적절하게 잘 적용해 주시면 돼요. 고용보험료는 여로 해야 돼요. 여로 해야 고용보험료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일용직 급여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일용직 급여 입력 탭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원을 여기서 불러내가지고 이 사람이 일한 날짜를 여기서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귀속연월 12월 선택하시고, 지급연월 12월 선택하시고, 엔터 하시게 되면은 12월에 현재 근무 중인 일용직 사원이 여기 보입니다. 그러면 신민경 씨의 급여 자료를 어떻게 입력하느냐? 신민경 씨가 근무한 날짜를 클릭해 줍니다. 아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가요? 네,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근무에 동그라미가 되면서 여기 일당이 입력이 되고, 소득세와 오른쪽으로 가면 지방소득세,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료는 이제 한꺼번에 계산이 너무 작아서, 자, 계속 눌러주겠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동그라미를 한번 넣어보세요. 15일까지 수요일 날이네요. 네, 15일까지. 고용보험료 계산이 왜 안 됐죠? 고용보험료 계산이 안 됐는데, 우리가 사원 등록에서 제가 부로 했네요. 이걸 여로. 네. 다시 급여자료 입력에 가서 조회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클릭하면 조회.
X로 했다가 다시 한 번씩 눌러줘야 되겠네요, 저는. 여러분도 고용보험료 안 나타나 있으면 여기 근무 날짜를 X로 했다가 다시 동그라미 한 번씩 해주십시오. 재계산 눌러도 안 되네요, 이거. 그래서 하루에 1,600원씩 고용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총 15일간의 급여는 300만원이고 고용보험료가 24,000원 공제상황이 발생하고요. 소득세 2250원이 발생하고 지방소득세 1950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총급여 300 중에서 이 고용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다 합치면 46,200원을 공제한 다음에 295만 3,800원을 신민경 씨한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용직사원의 급여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2월이니까 12월 달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작성해야 되겠죠. 네, 전체 메뉴에 가셔서 아까 작성했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2월부터 12월 뒤에 지급기간도 12월부터 12월로 입력하신 다음에 정기신고해서 엔터 하시면은요, 예, (12월) 달에 일용근로. 근데 간이세액은 왜 안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12월 급여를 작성을 안 했나요? 네. 그래서 12월 급여까지 입력하고 이거 진도를 나갔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지금 다시 가서 입력하겠습니다. 네. 12월 급여가 여기 빠져 있네요. 일용직근로만 적용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11월까지밖에 입력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원천징수 이행사항 조금 이따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닫아주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네, 예 해도 되고 아니요 해도 좋아요. 자, 급여자료 입력에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셔서요. 이번에는 12월 달입니다. 12월 선택하시고요. 이 구분을 2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급여 더하기 상여. 그래야 상여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네, 복사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일단 복사 후 재계산 눌러 놓습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면,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네, 재계산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기본급은 다 이제 넘어와 있을 거고요. 네, 우리 급여자료 입력으로 다시 좀 돌아가야 되겠네요. 네, 437쪽에 하단에 있는 12월 급여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김현철 씨 기본급은 그대로 입력되어 있고요. 상여에다가 500만원 입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안 보입니다. 나머지는 상조회비도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노현주 씨 선택해 주시고요. 기본급 같은가 한번 보신 다음에 상여에다가 350만원 입력하겠습니다. 네, 책에서 아예 굵은 글씨로 요것만 추가해라고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섭 씨 선택하겠습니다. 이진섭 씨도 상여에다가 185만원 입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재계산을 한번 돌릴까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재계산 전체 사원 확인 하면은 이번에 추가된 상여금을 포함해서 오른쪽에 공제 항목의 계산들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 12월 급여를 빼먹은 걸 몰랐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급여는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아까 11월까지는 분명히 했죠. 11월 한번 입력되어 있고 12월도 지금 바로 입력을 했습니다. 네, 12월까지 작성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원천징수 이행상황 다시 한번 작성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선택하시고
12월부터 12월이 귀속기간, 지급기간도 12월부터 12월로 합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간이세액에 의한 근로소득 3명에 대해서 소득세 906,640원이 산출이 됐고, 일용근로소득 1명에 대해서 22,250원입니다. 여기 아까 공제액하고 다른 것은 여기는 소득세만 계산하니까, 예, 고용보험료는 이게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아니니까, 예, 소득세만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납부해야 될 세액은 이만큼이 되는 것이죠. 왜 이만큼이냐? 원래는 926,890원인데 우리가 그 환급 받아야 될 세액을 2월 시킨 게 있어요. 그걸 빼고 이번에는 이것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면 차기로 2월 되는 환급세액은 없어지죠. 아까 8월에 그 환급세액 발생했던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일용직 근로자의 사원 등록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하는 요령 한번 해봤는데요. 뭐 간단하죠. 그래서 이 계산이 과연 맞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은 급여자료 입력에서 봤을 때, 급여자료 입력이 아니라 일용직 사원의 급여자료 입력,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에서 봤을 때, 자, 이 사람이 지금 총 급여가 300만 원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소득세가 맞게 계산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300만 원입니다. 총 급여가. 그러면 여기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야죠. 하루에 얼마씩 빼는 거죠? 15만 원씩 빼는 거죠. 네. 그러면 자, 15만 원 곱하기 15일간입니다. 15만 원 곱하기 15일간 하면은 근로소득 공제 225만 원을 빼야 돼요. 그러면 아까 300에서 225만 원을 빼면 75만 원이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그 75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해야죠. 일용 근로자는 세율이 몇 %죠? 예, 6%죠. 75만 원 곱하기 6% 한번 해보겠습니다. 45,000원. 그런데 45,000원을 다 내나요? 세액공제 55% 해주죠. 그러면 45,000원에서 55%를 공제하면 45%만 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45% 55% 세액 공제하니까 2250원이다. 네, 여기 2250원. 그렇게 소득세가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가 있으면 이게 며칠치 급여인가, 밑에 소득공제는 하루당 15만원씩 계산해가지고 소득공제를 해요. 그게 과세표준. 그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6%를 곱합니다. 그러면 그게 산출세. 그 산출세액에서 55%를 또 공제합니다. 세액공제 55%. 그러면 납부세액은 이렇게 된다. 납부세액. 그런데 이것만, 소득세는 이렇게 되지만 또 지방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10% 지방소득세를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하면은, 이게 왜 밑에 합계가 다르냐면요,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는 절사를 해요. 그러면 하루하루 계산하니까
1350원의 10%는 135원인데, 예, 5원인데, 그 1의 자리는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130원으로 되는 거예요. 130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요 합계의 10%가 좀 덜 되네요. 매일같이 5원씩 빠지니까. 이런 단위는 버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반영되는 것과 이 소득세 계산하는 요령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말정산. 네. 자, 연말정산의 개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서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출하는 서류는 우리 저기 연말정산 간편화 서류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요즘은 뭐 전부 다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사용되고 의료비라든가 보험료도 국세청에 다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편화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서류를 쉽게 제출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둘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는 어디서 연말정산을 해야 되느냐? 네.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된 근무지라는 것은 급여가 많은 쪽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근무 시간이 많은 쪽을 우리가 주된 근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연말정산을 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회사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다른 근무지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한 군데서 연말정산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또 재취직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가 8월 달에 성동일 씨가 퇴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8월 기준으로 정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성동일 씨가 만약에 9월부터 다른 직장에서 일하게 됐다. 그러면 9, 10, 11, 12 4개월치만 연말정산하는 게 아니고 그 옮겨간 직장에서 4개월치 급여에다가 전 직장, 우리 회사에서 8개월 근무한 그 정산자료, 그걸 또 입력을 해가지고 합산을 해서 다시 연말정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한번 읽어볼까요?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현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래서 종전근무지 자료를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사할 때 인쇄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입사할 때 그 인사 담당자,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그 자료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그거 보고 입력을 해요. 종전근무지에서 8개월 동안 급여는 얼마 받았고, 상여금은 얼마 받았고,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했고, 고용보험료는 얼마 납부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도퇴사자 정산 자료를 회사 내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자한테 이렇게 문자나 카톡으로 아니면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맞아요. 내가 못 받았다 그러면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좀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연말정산하는 순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 순서. 여러분이 이 순서를 이 그림을 외우려고 한다든가 이런 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보고 차례대로 그냥 입력해 나가면 되는데
어디에다가 입력하는 것까지 알려줘요. 시험에서는. 네. 의료비는 어디다 입력해라. 신용카드는 어디에 입력해라. 그 입력하는 위치를 다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미리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하는 이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연말정산 3명 연말정산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